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제발 통장은 아무에게도 건네지 마세요. 그날 오전 9시 27분, 저는 늘 가던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표 번호는 108번이었고, 제 앞 유리까지는 겨우 두어 걸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팔목을 스쳤고,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잉크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았습니다. 평소처럼 연금이 들어오던 날이어서 별일 없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맡기시고 빨리 오세요. 오후에 병원도 가야 하잖아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조급함이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콱 조여 오르며 맥이 빨라졌습니다. 창구 안쪽의 젊은 직원이 제 통장을 넘겨받으며 고개를 잠깐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를 제 손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 한 줄이 손끝에서 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구 뒤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박였고 2미터쯤 떨어진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이 잠깐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딸의 전화가 귀에서 웅웅 울렸고 유리 칸막이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듣고만 계세요. 서명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무릎이 순간 힘을 잃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오래된 인연, 가족, 익숙한 창구.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을까요? 종이 한쪽에는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10시 전에 이체 예정. 숫자 10이 제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방 속 도장을 더 꼭 쥐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반가운 딸의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속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잠깐 제 눈을 스쳤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리던 제 번호가 불렸고 안내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제 남은 삶을 바꿀 거라는 거요. 그런데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게 스스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생 돈이라는 것을 쉽게 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했고 남편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벌고 아껴서 모아온 통장은 제 삶의 증거이자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은행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은행 입구 옆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는데 여름이면 초록빛 잎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가을이면 노란 잎이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한 해가 또 갔구나 하고 세월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은행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창구 직원도 있었고
늘 환하게 웃는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시간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습관처럼 의자에 앉으면 가방 속에 도장을 확인하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루틴이었지만 저 같은 나이에는 그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돈이라고 해봐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같이 모은 퇴직금 일부와 제가 집에서 부업으로 벌어 모은 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야말로 제 마지막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큰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투자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남의 말에 속아 고생하지 말자. 늘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꼭 제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면서부터는 돈 문제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종종 돈을 부탁했습니다. 작은 딸은 집을 장만해야 한다며 제게 손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그런데 주고 나면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엄마 돈 좀 더 안 되겠어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 자식들 눈에는 그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돈쯤으로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참고 넘어갔습니다. 자식들이라서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겠지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유일하게 믿음직한 건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 속에 찍힌 숫자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 삶의 흔적이었고 제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을 절대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부탁해도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할게 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작은 딸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 일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 연금 통장 저한테 맡기세요. 엄마 힘드실 텐데 내가 대신 은행 다녀올게요. 처음에는 효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제가 직접 챙겨온 일을 왜 갑자기 맡으려 할까? 그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작은 딸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기우인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은 결국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은행은 제게 단순한 돈 맡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늘 같은 창구, 늘 같은 절차, 늘 같은 인사.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이 놓였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면 은행 내부 유리벽이 반짝거렸습니다. 대기표 기계가 삑 소리를 내며 번호표를 뽑아주고 기다리는 동안 들리는 고객들의 낮은 목소리, 직원들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제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는 건 제 습관이었습니다. 혹여 빠뜨릴까 싶어 가방 안쪽 지퍼 칸을 3번은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쩌면 제게 남은 건 그 통장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도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하고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괜히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지만 은행에 오면 제가 여전히 누군가와 거래하고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통장을 받아들던 중년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본점으로 발령이 났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젊은 남자 직원이 창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이상하게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는 성실히 답했지만 가끔은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작은 딸 수진이는 계속 통장을 맡기라고 졸랐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괜히 은행 다니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괜히 나한테 맡기라고 하지 마라. 그때 수진이 얼굴이 잠깐 굳더니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래요?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이 억지로 웃는 얼굴 속에서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은 내 손으로 지킨다. 그런데 딸의 태도는 그 원칙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은행 갈 때마다 괜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통장을 열어볼 때 혹시 내가 모르는 거래가 찍혀 있지는 않을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닐까? 별별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갑자기 잠이 깨서 가방을 뒤적이며 통장을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불안한 마음. 그 불안이 결국은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서늘했고 은행 앞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평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이었고 늘 하던 대로 통장을 정리하고 잔액을 확인한 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잉크와 종이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뒤섞인 특유 은행 냄새였습니다. 대기표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며 108번 종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제 앞에는 3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는 조용했지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108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꼭 쥔 채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젊은 직원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아직 서툴러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그는 제 통장을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통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통장을 기계에 넣어 출력된 종이를 확인한 뒤 영수증처럼 보이는 작은 종이를 제 손바닥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당황해서 그 종이를 즉시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진 종이의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얇지만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귀까지 소리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안내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도무지 종이에 적힌 글자가 무엇일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주머니 속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직원들은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은행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뒤에서 대기하던 중년 남성이 기침을 하자 그 소리가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는 짧은 글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액 이체 예정. 저는 본능적으로 손가방 속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오며 말했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금방 끝나요. 다정한 듯 했지만 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직원의 눈빛이 잠시 제 눈을 스쳤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시간은 9시 47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불과 13분 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쪽지를 손에 쥔 채 앉아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펜을 든 손은 힘을 잃어 종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은행 안 공기가 갑자기 바뀐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늘 하던 대로 통장 정리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 직원은 이런 쪽지를 제게 준 걸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잔금 처리에 대해 물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걸까요? 저는 다시 쪽지를 주머니 속에 감추며 은근슬쩍 직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를 보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액 이체 예정. 이 문장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작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만 통장을 맡기라고 조르던 딸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딸이?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딸 이름이 떴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게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금방 끝나요.
방금 전 전화로 들었던 수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빨리 하라고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그 어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자리를 뜨면 누군가 그걸 눈치채지 않을까? 은행 안 CCTV, 대기하는 사람들, 보안 요원의 시선. 모든 게 저를 감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장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도장의 모서리가 파고들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제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입술만 살짝 움직이며 속삭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더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걸까요? 그토록 믿었던 가족과 늘 의지했던 은행. 그 둘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은행 일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곤 했는데, 그날은 손에 든 가방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쪽지의 종이 결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지금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 10시 전액 이체 예정. 짧은 두 줄이었지만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낯선 거래,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저 문장 때문에 통장의 숫자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미는 걸까? 은행 직원이 거짓으로 겁을 준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제 돈을 빼가려는 걸까?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도 2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하지? 저는 도리어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혹시 너 엄마 통장으로 뭔가 처리하려는 거 있니?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뭘 하겠어요. 사업도 요즘 힘든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다고. 그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투덜대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얼버무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은행에 들렀습니다. 일부러 창구가 아닌 ATM 기계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 시선을 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자꾸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창구 쪽에서 저를 바라보던 젊은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통장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고 혹시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을까 불안해하며 불을 켜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가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태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제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수진이가 제 가방을 열어보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는 급히 가방에서 손을 뗐습니다. 엄마, 저 물 좀 따라 마시려 했어요. 억지 웃음이 번진 얼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제 통장을 빼앗아가는 꿈. 도장을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소나귀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꿈.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반드시 곧 닥칠 현실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제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날 은행 직원이 건넨 쪽지는 그 사실을 알려준 경고였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쪽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개점 시간에 맞춰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지도 않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제 제 통장 처리해 주신 젊은 직원 있지요? 그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직원은 순간 놀란 눈빛을 하더니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색한 대답 속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살던 이웃인데 지금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도한다든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은행 내부에서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 모르게 이체를 시도하는 일도 아주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는데 작은 딸 수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은행 다녀오셨어요? 이제 진짜 저한테 통장 맡기세요. 엄마 혼자 다니시는 거 위험해요. 그 말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급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맡으라고 하니? 내가 아직 할 만하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 속에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 도장과 함께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잠결에도 손을 더듬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방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굳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은행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본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는 낯선 계좌번호와 전액이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젊은 직원이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는 은행 내부자와 누군가가 결탁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작은 딸의 재촉, 아들의 애매한 태도, 은행 직원의 떨리는 눈빛.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제 돈을 빼돌리려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돈을 내 자식이, 그리고 은행 직원이 한 통속이 되어 빼가려 한다.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도 당장 따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손에 놀아날게 뻔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한다. 더는 누구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적어 내려가던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그 빈 뒷장에 날짜를 적고 제가 확인한 모든 단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쪽지, 컴퓨터 화면에서 본 낯선 계좌번호, 작은 딸의 조급한 말투, 새벽에 들렸던 방문 손잡이 소리까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찾아와 엄마, 아직도 혼자 은행 다니세요? 저한테 맡기시라니까요. 하고 재촉해도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다닐 만하다. 그러면서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금융 쪽 일을 조금 돕고 있었는데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히 준비된 범행 같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증거를 모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싸움이다. 저는 그날부터 은행을 갈 때마다 작은 메모장을 챙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화면이 잠깐 비쳤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작은 딸이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녀가 재촉할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에는 가끔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제 통장을 강제로 가져가면 어쩌나, 내가 증거를 모으는 걸 눈치채면 어쩌나.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 분노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내 피땀 어린 돈을 그렇게 빼앗기란 말이냐. 이번만큼은 절대 못 참는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확실하게.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제 손에 올가미를 만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무턱대고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돈을 지키려면 법과 제도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은행에 갈 때마다
조금씩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확인만 하고 버렸을 영수증도 전부 챙겨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날짜별로 정리해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몰래 손을 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복사까지 떠두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본 걸로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남들 앞에서 자식 얘기를 꺼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 변호사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히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이체가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그 말에 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제 편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수진이와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슬그머니 켜두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라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에 갈 때는 일부러 서류를 더 요구했습니다. 내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설정을 하고 싶다라든지 자동이체 내역을 전부 출력해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록할 자료가 쌓이는 게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딸의 태도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힘든 거 알잖아요. 엄마 돈 잠깐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그냥 제 이름으로 이체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는 거의 사정하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돈 잠깐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은행 내부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쪽지를 건네주었던 그 젊은 직원. 그는 분명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말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돈 잠깐 제 계좌로 이체해야 돼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져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한 듯 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대신 은행에서 직접 같이 가서 하자꾸나. 수진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예전에 쪽지를 건네줬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으며 수진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내가 하려던 대로 해봐라.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전액이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대신 직원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직원이 조용히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가족끼리 합의한 거예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은행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의심 거래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원하시는 거래가 맞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돈 잠깐 제 계좌로 이체해야 돼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져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쏠렸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피땀 어린 노후 자금입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손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은행에서 벌어진 그날의 일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녹음 파일과 쪽지, 거래 내역서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부 보고를 올렸고 수진이가 제 돈을 불법적으로 이체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하나하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족끼리 돈 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순간 흔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굳게 다잡았습니다. 내가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다. 내가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다. 조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관련 직원 몇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오히려 용기를 내어 내부 고발자가 되었고 그의 증언 덕분에 사건은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쪽지 주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겁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정리되었습니다. 제 통장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앞으로는
추가 보완 절차가 적용되도록 은행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가슴 한편이 여전히 쓰렸습니다. 현육이란 이름으로 믿었던 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 남편과 함께 흘린 땀, 아이들을 키우며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존엄을 지켜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자식에게 다 맡기고 편히 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지혜가 없는 믿음은 쉽게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을.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날 은행에서 펜을 들었다가 멈췄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통장을 함부로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은행 창구에서 받은 작은 쪽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단 2줄의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지켜질 수도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 편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눈을 가리면 부모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전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행 직원처럼 위험을 감수하고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던 몇몇 지인들의 말 한마디, 변호사의 단호한 조언, 그것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밤에 잠들 때도 통장을 머리맡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다짐을 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덧 70이 넘어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마음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면 제 자신을 더 믿으면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세월과 땀, 그리고 제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무심코 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지혜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날 은행 앞 은행나무 아래서 흩날리던 노란 잎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세월은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끝까지 저 자신이니까요.